여러분의 계좌를 빨간불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강 후약의 시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유독 뒤처져 있었던 코스닥이 오늘은 좀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2차 전지의 힘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1월도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으로 시작했다가 실망감이 더 커진 1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가올 2월을 그리고 그 이후를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남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시죠.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문서진 대표님께서 또 특별 게스트를 함께 해주셨거든요.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더욱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부터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연화님께서 요즘 물 제대로 오르신 박준현 운영위원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보람앵커님 반갑습니다. 이건앵커님 안녕하지 못하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빨리 돌아오시기를 저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또 응원의 이야기와 함께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여러분 계좌를 위한 응원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오늘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팔로우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또 앞으로 그 이슈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슈 팔로우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강 후약이었고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눈에 띄는 가운데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 주주가치 재고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7% 정도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증시들은 조금 더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자, 이제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월부터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저평가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를 이끌고 또 우리 주가 상승 또 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요. 특히나 PBR이 저평가되어 있었던 종목들, PBR 1배 이하인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증권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부국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같은 종목들은 52주 신고가 달성을 하고요. 지주사들, 철강, 유통과 같은 소외됐던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 정책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주주가치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일단 증시 부양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Yes or no 어떻게 보세요? 예,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고 두 분 다 일단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용형님. 일단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나타났는데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아직까지 뭐 다 같이 올라간다, 증시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는 오늘은 볼 수 없었어요. 네,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우리가 변동성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길게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간다. 여기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 자체는 크게 보면 자산 가치와 이제 수익 가치가 있거든요. 네. 수익 가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자산 가치라는 것 자체는 과거에 벌어놨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장부상에 그 허위가 아니면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쪽인데 길게 보면 그 가치에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나온 그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를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코스피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 제가 들어가 봤더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장회사 시가총액이 2,030조 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PBR이 2,500포인트 기준에서 0.9배라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2,200조 원 정도까지 되겠죠. 네. 즉 우리나라 현재 시장 2,50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종합주가지수 위치는 자산 가치의 약 9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최소한 자산 가치 앞서 얘기했다시피 장부상의 가짜가 아니면 자산 가치 정도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싸다 보니까 정부에서 PBR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엊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그 세부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아마 다음 달 정도인가요? 네.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를 앞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책적인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얼마만큼 강력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이 저도 작년도에 일본 증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일본 증시 지금 차트를 띄워놓고 있는데 주봉을 띄워놓고 있거든요. 일본 증시가 작년도에 가장 많이 떴어요. 28% 떴습니다. 나스닥 다음으로 많이 떴습니다. 네. 월봉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뭐 주가가 좀 많이 떴어요, 지금요. 예. 일본 증시가 뜬 이유 자체가 일본이 그 정책 자체가 제가 보면 일본을 약간 그것도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작년도에 일본 증시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PBR이 싸니까 네. 이런 부양책을 사용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방송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온 것 같은데 네. 일본이 작년도 기업 경영 변혁 촉진법을 벤치마킹한 것을 본다는 쪽인데 도쿄 증권거래소가 작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PBR이 1배를 밑돌 경우 주가를 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시에서 실행을 하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런 경우 그래서 청산가치 못 미치는 기업이 1배 미만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2026년도에 상장 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그 아직 경고를 하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의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겠죠. 그 뒤로 PBR 1배 미만짜리 주식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벤치마킹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이걸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PBR이 무조건 낮다고 그래가지고 PBR 낮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PBR이 낮으면 결국 ROE 수익성 지표가 낮기 때문에 PBR이 낮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PBR이 낮은 이유 자체가 성장성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못 올라가요. 지금 ROE 지표가 높으면 당연히 PBR이 높아지는데 ROE 지표가 우리나라가 평균 7, 8%밖에 안 됩니다. 정기예금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정기예금 과거 높은 수준을 본다면 정기예금 플러스 2, 3%밖에 ROE가 안 올라가니까 네.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PBR 1배짜리라는 것 자체는 싸니까 충분히 최소한 PBR 1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 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겠는가. 충분히 이런 어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한다면 분명히 기업 가치 제고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정책 강도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일시적으로 총선 때까지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좀 위험해야 될지 네. 저는 그런 어떤 생각 좀 드는데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쪽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최근 들어서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현재 수급 이슈 자체가 한쪽에 쏠리면 한쪽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고 PBR 종목들,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를 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극적인 정책이 나온다 한다면 시장의 질적인 변화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건 그럼 이 부양책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라는 게 그 해당되는 그 PBR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만 호재인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외국인 수급까지 좀 끌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호재인 건지가 좀 헷갈려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이 대부분 종목들이 PBR이 많으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 수급 여건 자체가 한쪽이 썰리면 한쪽은 또 안 좋은 쪽이니까 아무래도 고 PBR 종목들은 앞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쪽이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종목 선택도 굉장히 옥석 가리기가 좀 우리의 포트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좀 재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자, 문서진 대표님께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전반적인 우리 시장의 멀티플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PBR 1배수 미만의 종목들이 올라간다라는 게 그쪽만 이제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수혜가 될 거가 맞는데요. 결국에는 그들이 또 PBR이 높아진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고평가돼 있는 이런 이 PBR 종목들도 좋아지는 거죠. 상대적인 고평가인데 나머지 애들이 따라 올라오면 그 고평가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더 안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도 되는 거고. 밸류적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그렇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우리나라 이제 뭐 PER이 높아지는 거, 그다음에 PBR 높아지는 걸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이제 생각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은 한 25배고 평균, 그다음에 PBR이 한 4.6배 정도 되거든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 그냥 PER로 따지면 내가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 10,000원을 넣으면 25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PER이 한 10배 정도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돈을 10,000원을 똑같은 돈을 넣으면 1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멀티플이 높아진다라는 건 단순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밸류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퍼포먼스는 훨씬 더 투자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국은 밸류는 높아도 자꾸만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당연히.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멀티플 측면에서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주식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에 이제 자금을 유입시키는 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초반에는 확실하게 저 PBR 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나머지 전체적인 우리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도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엔 또 성장주들이 뒷발은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에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건 있죠. 아무리 아까 뭐 박준영 운영님 또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저 PBR 종목이라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기업이 얼마나 그걸 잘 개선해 나가느냐가 또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개선 방책을 마련해라. 나는 저 PBR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많이 줘라 하는데 현금이 없어요. 내가 그거 돈이 없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는 땅만 많아요. 그래서 자산은 많은데 실제로 현금 흐름이 없는 회사는 뭐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업처를 그냥 팔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저 PBR이라 종목이라고 해서 또 다 오르는 건 아니다. 그것도 좀 잘 선별적으로 잘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일본이 했던 거 정도의 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장 폐지까지 시킬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이야기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정부가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이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하면 뭔가 페널티를 주는 건 조금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법으로 뭔가 어떻게 강제를 할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말한 것처럼 상장 폐지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국내 정서상
나중에 그래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네. 그 소액주주 PBA가 또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많지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기업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나 이게 행하냐 마냐의 문제라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럼 내가 진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포트에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성장주가 조금 더 끌고 갔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치주를 조금 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좀 포트를 가치주 쪽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저희가 개인적인 거는 저 취향의 차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주가 또 그렇다고 가치주가 추천을 우리 흔히 아마 함정, 가치주에도 함정은 있거든요. 가치주 투자는 적정 가치 미만으로 떨어진 주식을 사서 적정 가치까지 올라오면 이제 수익 실현하는 그 안전 마진을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PBR주가 뭐 이제 적정 주가까지 올라온다, PBR이 정상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라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AI 트렌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는 이래서 똑같은 재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 PBR주에 흔히 말하면 밸류업 되는 거랑 그 다음에 AI 혁명에 여기 모멘텀이면 누가 더 셀까라고 하면 저는 이게 더 셀 것 같긴 해. AI죠. 그래서 성장주는 여전히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가치주를 오히려 안 보신 분들은, 그래도 가치주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숨통은 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여전히 저는 성장주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두 분 더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박준영 운용형님 탑3 종목을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저 PBR 종목이 보니까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회사의 거의 한 60% 정도가 PBR 1배 미만이더라고요. 네. 예, 업종별로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 업종별로 이제 PBR이 낮은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평균이 0.9라고 그랬으니까 네. 보면 이제 은행주는 다 PBR이 0.4 미만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낮은 게 기업은행이 0.31이고. 이게 PBR이 0.31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자산 가치에 비해서 31% 정도 기업은행 기준에서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네. 쪽이니까, 예컨 자산 가치에 해당되는 PBR 100까지 간다면 많이 끌어올려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200% 올라가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은행주는 그렇게 가기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지방은행주 중에서 BNK 금융주가 0.24예요. 지방은행 좀 낮게 갖고 있는. 그다음에 증권주 쪽에서는 예컨대 NH투자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67 넘습니다. 근데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 DB금융투자가 0.18이고 현대차증권이 0.21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나생명이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슈 때문에 네. 하나생명이 오늘 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17입니다. 0.17이에요. 그다음에 재보험회사 코리안리가 0.18이고요. 네. 0.38이고. 그다음에 의류 쪽도 낮습니다. 특히 LF 같은 경우는 PBR이 0.2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섬 같은 경우 0.31밖에 안 되고, 유통 쪽에서는 다 PBR 낮아요. 이마트, 신세계, 그다음에 롯데쇼핑이라든가 좀 낮은데, 이마트가 0.19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0.25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주가 안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PBR이 계룡건설 0.16 정도.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게 KCC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유진기업,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PBR 0.55니까 주가 상당히 좀 낮죠.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예, 올랐어요. 그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서현이라든가 성우 하이텍이 0.5 정도 좀 되는 수준입니다. 철강 쪽이 알다시피 다 낮습니다. 네. 현대제철 0.24밖에 안 되고, 세아정 0.36. 그다음에 화학 쪽에 TK 케미칼이 이제 대한해운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 PBR이 0.16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0.37. 그다음에 운송 쪽들이 다 낮죠. 자산가치라든가 한진이라든가 세방이 0.26 정도. 그다음에 지주사 쪽에서는 하나하고 GS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체적으로는 이들 종목들 특징 자체가 했다시피 ROE 지표가 낮습니다.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할 때 PBR이 낮으면서 ROE가 높은 종목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치 성장주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문서진 전문가는 성장주를 추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네. 개인적으로 성장주 쪽입니다. 다만
성장률이라는 자체가 또 잘못 사게 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PBR이 보장이 좀 되면서 ROE 지표, 즉 성장률이 따라가는 그랬던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선호하거든요. 최선이네요. 네. 이 종목 중에서도 PBR이 낮으면서도 대체로 이들 종목들이 이제 이익이 안 나는 종목인데 근데 네. 고배당주들이 있어요. 배당률 자체도 연간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기 때문에 네. ROE 지표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충분히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좀 봅니다. 어떤 종목인지를 알려주셔야죠. 저는 네. 세 종목 중에서 이제 지주사 종목 중에서는 성격의 한진이 운송회사인데 네. 주당 BPS가 10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 딱 알고 딱 주가 뜹니다. 주가 많이 떴어요. 딱 PBR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PBR 지표 KCC, 한진 뭐 딱 알려진 회사들이거든요. 예.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주당 BPS가 오늘 종가 기준에서도 0.24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수준이니까 이 회사 영업이익 1,000억 나거든요. 배당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지주사 중에서는 제가 보면 가장 싼 회사가 하나입니다. 자회사 가치 자체가 제대로 평가가 좀 안 된 회사 쪽이고 PBR 0.3배밖에 안 되는 회사. GS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증권주 쪽에서 네. 현대차 증권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룹 순위 2위지 않습니까? 본래 증권회사는 그룹 순위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삼성증권이 과거에 증권사 지출하지 않을 때 종금산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업계 1, 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 증권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룹사 임직원들이 많고 또 이 그룹사를 통해 가지고 회사채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시장에 발행시장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인데 이 종목도 배당한 아마 500원, 600원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주가 자체는 낮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서진 대표님께서는 탑3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포스코홀딩스, 오. 그리고 LS입니다. 이마트 워낙에 좀 들썩였고 포스코홀딩스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장은 좀 베이스에 있는 회사가 좋다. 네. 근데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또 현금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주주하는 관련 정책을 쓸 때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력은 많다. 그리고 거기에 뭐 최근에는 2차 전지 모멘텀이 안 좋긴 하지만 나중에 또 내년 정도에 되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성장주 쪽으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마트는 저는 이제 체질이 개선되고 있어서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사업이 흔히 말하는 좀 마트식으로 요즘에 계속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물건을 사러 마트를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장사가 안 되죠. 와서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러 놀러 왔는데 가서. 물건을 맞아요. 사게. 그게 이제 스타필드 이번에 뭐 수원에서도 좀 난리가 난 것처럼. 난리 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그냥 중소 이런 이 마트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선택과 집중하면서 오히려 대형 메가 흔히 말하면 이런 스토어를 만드는 거 이런 쪽에 괜찮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 역시도 좀 여력은 있다.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네. LS도 뭐 대표적으로 또 워낙 이제 자산이 또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안 넣긴 했는데 네. 금호석유도 좋아요.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도. 근데 제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네. 저는 아까 이제 LS도 사실은 또 성장 포인트가 있거든요. 성장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좋게 봤는데 그냥 순수하게 PBR 관련 쪽으로만 보면. 제일 여력은 있는 건 사실은 금호석유가 맞습니다. 저 오늘 이거 윗꼬리 단계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들어갈 만하다라고 생각은 드는 게 왜냐하면 금호석유는 기본적으로 좀 낮은 원래 우리나라 이제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다 이제 낮거든요. 그렇죠. PBR이 낮은데 네. 어쨌든 돈을 많이 쟁여놓고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주하는 정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롯데케미컬도 괜찮은데 롯데는 롯데그룹에 지원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컬은 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뭔가를 지원해 줄 게 없어요. 자기들 쪽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자사주도 비중이 18%나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하기에도 가장 또 좋은 환경이다라는 걸 감안하면 금호석유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종목 살펴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개선 의지라든지 또 자금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PBR뿐만 아니라 성장성이나 실적 같은 내실이 튼튼한 종목들을 고르는 것이 안전적이다라는 꿀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6가지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보내주시면 두 분과 함께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채팅창에 이건 앵커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군요. 이번 주엔 돌아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열심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의 부상을 당해서 잠시 쉬고 계신 상황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 위해서 이건 앵커님도 열심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빠른 쾌유를 함께 기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입니다. 유튜브에서 봄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출발합니다. HSD 엔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7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작년 8월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 수익 볼 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나요?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지난해 8월부터 가지고 계셨으면 계속해서 좀 내려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듯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워낙에 큰 낙폭을 보여주네요. 특히나 오늘도 9%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큰 폭의 낙폭이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회사가 지금 엔진 회사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한국 하나에서 지금 그 인수를 추진하면서 기업 결합 신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인수가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에서 인수한 걸로 해가지고 인수 무산됐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도 없는 거고요, 이제요. 네. 또 인수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크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근데 회사가 조선회사들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있지만 제가 계속 2년, 3년부터 조선업황 턴어라운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밸류 자체 실적은 턴어라운드냐, 이제 밸류의 문제다. 다른 여타 지금 업황이 안 좋은 뭐 철강업종 같은 경우 앞서 이제 현대제철과 PBR 0.2배밖에 안 될 정도로 그 주가 못 간 상태인데 현대중공업 기준에 가지고 2025년도 작년 기준에서 2024년도에 PER 14배, 15배인데 가겠느냐 그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HS 엔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조선산업 자체가 전방산업이니까 그들 쪽 수주를 받으면 좋아집니다. 예사도 보면 수주 잔고는 많아요. 제가 잠깐 좀 전자공시 들어가 봤더니 작년도 지금 3분기 말까지 지금 분기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수주잔고 2조 8천억입니다. 비교를 해볼 기회에서는 이제 2022년도 3분기에 비교해보면 2025년도 보니까 2조 3천억이었더라고요. 2조 8천억이니까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매출액 단위가 연간 8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액 단위가 지금 8천억이잖아요. 이제 작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서. 그러면 지금 약 3년 6개월 이상 수주잔고를 깔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없어요. 네. 수주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조선 성과들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성과도 올라가면서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작년도에 약간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다만 회사가 상당히 예상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자체가 수주잔고에 비해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도 조선원주를 매매할 때는 제가 이 종목 4,000원, 5,000원일 때 이 종목을 탑으로 좀 얘기했던 주식인데 보니까 12,000원까지 갔다가 많이 올랐었어요. 작년 우리 시청자님이 8월 달 정도에 사셨다는 것 같은데 그때 1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빨리 올랐어요. 그 당시에 주가가 이 종목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4,000원대에서 주가 올라갔거든요. 제가 이제 조선주 살 때는 이제 4,000원대 얘기했던 주식인데 그리고 이제 12,000원까지 갔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앞서 이제 하나 쪽에서 인수라든가 그런 재료가 반영돼서 주가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수주 잔고는 증가되고 있는데 실적 자체가 작년도 영업이익 200억도 채 안 되거든요. 올해 지금 전망치로 따진다 하더라도 276억이고 단기순이익 90억이면 밸류 자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지금 추정 실적 기준에 가지고 영업이익이 717억, 단기순이익 414억이거든요. PBR 따면 15배예요. 이 회사 시가총액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비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 PER이 15배다, 16배다. 그러면 싸냐 비싸냐?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턴어라운드지만 주가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인수했던 프리미엄에다가
올랐던 부분에 실적 자체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니까 주가는 추가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8,000원대 지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가 망가져서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일단은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고 있는 10,000원대 정도 전후가 적정한 반등 매도 목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SD 엔진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프리미엄으로 올라온 데 따른 좀 반락이 예상이 되고요. 10,000원 정도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윤기숙님의 종목으로 살펴갈게요. HD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56,8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56,800원 가격대면 요 개파락 나왔을 때 딱 그 가격대인데요. 계속해서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급락을 합니다. 5만 원 겨우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의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뭐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예,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근데 시장 컨센을 많이 하회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도 좀 실망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는 거죠. 건설기계 쪽은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 흔히 말하는 재건 관련 섹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건 그 전력기기 관련 쪽이죠. 고압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이런 변압기 관련 쪽이 가장 힘이 좋았어요. 근데 변압기는 올해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전히 왜냐하면 변압기 가격 자체가 안 떨어져요. 글로벌 변압기 가격이. 그리고 미국 쪽에서 아주 강력한 수요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친환경 이런 쪽에 계속 지금 투자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변압기 쪽은 여전히 좋긴 한데 건설기계 쪽은 조금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쪽을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이 부동산을 키워서 드라이브 거는 건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미국 쪽의 이 장비라는 건설 장비라는 게 이게 예를 들어 한 군데 딱 사서 이렇게 딱 한 군데 박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공사가 끝나면 네. 또 딴 데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력기기는 내가 여기 설치하면 여기 설치해놨다고 여기 됐다고 해서 뜯어서 다른 데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거기에 계속 설치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은 한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놓고 나면 그걸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판매가 잘 됐죠. 유럽도 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원래 작년만큼 그렇게 많이 또 살까?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 같은 걸 많이 살까 하면 쉽지 않다. 뉴욕 증시에서도 뭐 디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캐터필라도 그렇고 뭐 이 실적 피크아웃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전 보고 있고 다만 가격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목표가는 설정을 안 드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손절가만 설정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5,000원이 깨지면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목표가를 왜 안 설정 주세요? 안 하냐면 네. 강력한 한 방이 하나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언젠지 몰라서 제가 그냥 목표가가 아니라 손절가만 정해드리는 거예요. 한 방이 뭐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만약에 종전 이슈가 그냥 휴전 이슈가 나오면 네. 밸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테마로 확 가요?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 거 우리도 한번 봤잖아요. 남북 경협주 2017년에 남북 경협주가 아주 세게 올랐던 것처럼 그런 모멘텀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를 또 했던 뭐 흔히 말하는 자금들이 일로도 굉장히 많이 똑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되면 급등을 할 수 있다. 근데 정말 언제 왜 모르잖아요. 나올지 그래서 전혀 예상을 할 그래서 수가 제가 없는 말씀드린 이슈긴 거 하네요.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거는 아니다. 다만 45,000원만 안 깬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000원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완화되면 급등을 먹을 수 있는데 대신 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래서 45,000원을 깨면 일단은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안 깨면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일단은 보유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45,000원 기준입니다.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수익의 기회를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기다릴까요? 추매할까요? 라고 또 추가 질문 올려주셨는데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20%나 있으신데 뭐 굳이 그죠? 추가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땅하늘님의 종목입니다. 삼양사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42,612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세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삼양사가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데요. 차트를 조금 더 길게 살펴보면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위로 가려는 건가? 계속 좀 바닥권에서 아직 시원하게 탈출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삼양사 어떤 모멘텀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앞서 앵커님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저 PBR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눈길이 가는 겁니다. 그동안 전혀 쳐다보지 않았던 종목이잖아요. 네. 삼양사 하게 되면 업종 자체는 음식료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아마 회사가 또 사료도 만들 거고 네. 이쪽에 어떤 음식료 쪽에 들어가는 첨가제 형태. 그다음에 아마 자회사 삼양 패키징이라는 회사가 아마 하학업종이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음식료 업종이에요. 이게 음식료 업종으로 따지면 회사가 주가가 엄청 싸죠. 이게 회사가 지금 주당 BPS가 아마 13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PBR로 따지면 47,000원 0.3배예요. 그러면 음식료 업종으로 제가 아까 음식료 업종에 제가 PBR 제가 계산 참가 안 했는데 네. 음식료 업종에 PBR 0.5짜리가 없어요. 음식료 쪽은 대체적으로 안정적 수익이다 보니까 PBR 지표가 대체적으로 0.567 이상입니다. 67 이상인데, 근데 대표적으로 CJ 제재단 같은 경우 아마 PBR이 거의 0.89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업종 대표적인 것과 비교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PBR을 보여드릴 때는 업종과의 어떤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낮은 업종에서 가장 낮은 업종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CJ 제일제당이 0.7 정도 좀 되네요. 0.7인데 지금 삼양사는 0.3 정도 되는 거니까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되면 주가가 무서워요. 어디까지 갈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전혀 성장률 쪽으로 관심이 쏠리다가 관심이 안 뒀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바람이 불면 예사가 지금 앞서 이제 주당 BPS가 13만 원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들 종목들 자산가치 PBR 종목들 뭘로 보냐면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 종목이 PBR 지표상으로 몇 배 정도까지 갔느냐? 그가 중요합니다. 적정 주가 예사. 그럼 예사가 보시면 과거에 2018년도 이후부터 보면 PBR이 0.54, 0.49, 0.55, 0.53이지 않습니까? 딱 평균을 딱 더해보면 0.5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 어떠냐? 예사가 앞서 주당 BPS가 13만 5천 원, 6천 원이거든요. 네. 3분기 말 기준에 13만 6천 원이니까 4분기 실적이 추가하게 되면 BPS가 최소한 13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13만 6천 원 곱하기 PBR 0.5 곱하면 얼마죠? 6만 5천 원, 6만 8천 원. 목표 주가가. 이 정도까지 가도 과거의 평균 주가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R 1배 지표 자체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 쏠려버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쪽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걸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저도 약간 그런 것 측면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지금 이제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목표 차트 볼까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딱 그 가격이 나오죠. 이 가격대가 매물치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가 보니까 6만 5천 원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거기 정도까지는 가져가 될 겁니다. 6만 2천 원 내지 6만 5천 원 정도. 이게 밸류로 본다 한다면 역사적인 이제 적정 주가 계산할 때 그런 식이거든요. PBR 지표상으로서는 과거의 역사적 지표상으로 이 종목의 평균 얼마 정도 갔느냐. 그 가격이 6만 2천 원 정도 나오니까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인 투자거든요. 5%밖에 안 되니까. 일단 좀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네, 상당히 차트가 네. 기었는데 아마 이런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장기 안정적인 성향이거든요. 네. 이게 스타일이 좀 그런 분들이니까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마 빛을 충분히 바를 수가 있겠다. 네. 6만 2천 원 정도는 목표 주가를 보시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요. 적정 가치까지 계속 보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6만 2천 원으로 목표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달마도님의 종목인데요. 종목은 미래에셋생명이고요. 매수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7,3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10% 가지고 계시는데 한 10년 넘게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계속 2,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한 해 좀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이제 5,000원 뚫고 이제 6,0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어제 오늘에서 이 종목 역시 보험주도 좀 수혜를 받아가면서 상승 흐름 잘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지 10년 넘게 지금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진짜 드디어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비상장 때부터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네.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한때 그 보험,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좀 세일즈를 많이 했어요. 네, 비상장일 때.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격대가 딱 그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이 이제 밀렸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회사 자체만 보면 그냥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험할 때 미래에셋 생명을 거의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요새는 좀 많이 밀려 네, 그건 뭐 있나요? 사실 미래에셋 증권, 미래에셋은 뭐 증권 쪽이지 맞아요. 생명은 사실상 수익을 많이 못 내거든요. 그러면 뭐 배당이라도 많이 주나 하면 원래 배당을 또 같은 동종업종 내에서도 배당도 또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잘 버는 건 아니고 배당도 별로 안 줘요. 그리고 하물며 유통주 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주주 지분이랑 자사주 지분 합치면 한 80%거든요. 그렇게 많이 팔아놓고. 네, 사세요, 사세요. 네, 그렇게 거의 다 이제 흡수한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계속 그 이슈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주주가 계속 미래에셋 그룹이죠. 증권하고 했던 계속 매수를 했어요. 지분 엄청 늘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거래량이 하루에 막 10억도 안 되기도 했어요. 워낙 거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관심 없었구나. 네, 근데 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최대주주, 대주주 지분만 계속 늘어났거든요. 이건 자사주 매입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계속 늘어나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거죠. 아, 이거 그냥 100% 자회사 해서 그냥 자진 상장 폐지 시키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네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제 좀 노선을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 보니까 네. 미래에셋 이제 주주같이 주주 환원 정책 하겠다. 예, 자사주 소각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자사주 소각도 하겠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밸류업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주가가 크게 안 움직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뿐이다. 매번 했잖아. 실제로 이거는 그냥 그러면 너희가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보여줘 했는데 그거 아니라 계속 그냥 대주주 지분만 늘렸거든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네.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또 밸류업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실제로 자사주를 샀어요. 예.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의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자체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회사인데 네.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 밸류업 관련 이슈에서 가장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간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이게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거의 진짜 대주주랑 그다음에 자사주가 꽉 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의지 있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미래에셋 쪽에서 의지 있게 이 주주 환원 정책,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좀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년 고생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 2,5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안 파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파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언제 파냐? 네. 제가 보기에는 7,3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3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교체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오네요. 시청자님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드디어 이제 정부 정책으로 또 이 기업 밸류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매수가 회복하며 꼭 매도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동진세미캠으로 이어갈게요. 유튜브에서 별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1,5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동진세미캠 오늘은 4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 횡보하는 구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사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이제 관광액을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광액 자체가 이제 아다시피 그 일본의 수출 그 규제가 나오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EUV 공정 과정이 필수적인 그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관광제 회사의 어떤 가치를 인정을 좀 받기 시작한 회사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 종목들이 부진한 국면 쪽에서 동진 세미캠 자체는 주가가 최근에 거의 고점까지 좀 올라왔어요. 특히 이제 관광의 자체도 EUV 공정 과정 쪽에서 미세화 공정 과정 쪽에서 필수적인 소재다 보니까 HBM 반도체 시장에 급격히 형성된 국면 쪽에서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런 것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소재 기업과 달리 실적 자체는 현재 3분기까지 본다 한다면 2022년도에 비해서 약간 하향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기 아마 순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아마 1,50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게 아마 1,300억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따지면 주가 못 갑니다. 올 때만큼 왔다고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주당 EPS 3,000원 정도가 좀 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PER 단위로 13배, 4만 원 넘어가게 되면 지금 4만 2천 원까지 갈 때는 PER 기준에서 14배지 않습니까? 14배면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올라왔어요. 대장주인 한솔 케미칼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안정적인 회사가 PER 단위로 해가지고 아마 올해 실적 기준에서 아마 PER 17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은 14배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 내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관광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회사, 제가 오늘 뭐 남한빛과 따라가도 이제 포인트 그쪽인데, 이들은 그 선도 종목들 올라가고 국면 쪽에서 소외를 받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 회사 비슷한 EUV 쪽에 공정 과정이 드는 회사에서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회사가 급등한 주식에 YC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YC캠이라는 이 회사도 이제 EUV 쪽에 신규 상장 회사인데, 새로 특히 이제 HBM 반도체 쪽에 필수 공정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들 후발 종목들이 상당히 치고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집 세미캠 자체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와서 상당히 손실은 안 날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다. 4만 1,000원에 샀으면 이거 수익 내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4만 1,000원이면 위로 올라가도 5%고요. 빠지면 5%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 생각은 4만 매수가 정도 약간 정도 올라가면 4만 1,800, 2,000원 올라가면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는 4만 2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짧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뭐 손절은 안정적인 회사니까, 검증만 회사니까 손절은 필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겠죠. 이 정도는 3만 8천 원 정도 내려오면 3만 8천 500원 정도 사셔가지고 4만 2천 원 정도 올라올 때 파는 10% 정도 수익이다. 이게 우리 시장에서 4만 1,500원대 사서는 애매한 가격에 사셨어요. 예. 손실도 크게 안 나고 위로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만약에 38,500원도 내려온다 한다면 5%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하시고 42,000원도 이상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0원, 42,000원 박스권 대응입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종목은요. 도롱이님의 종목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익이 잘 나고 계신데 너무 울면서 보내주셨어요. 보라맨커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매수가가 88,000원입니다.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로봇주가 계속 내려가니까 그게 좀 많이 걱정된다라면서 보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15만 원 선에서 조금 멈춰 있는 상황이죠. 오늘 장에서도 5% 넘게 하락을 하면서 15만 3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요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게 좀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익을 다시 한번 또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비중 30%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중도 많으세요.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매매를 좀 잘하는데 비중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이 손실로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응할 때 또 놓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이니시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스타트 거는 때 좀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을 좀 가지고 좀 이니시를 세게 딱 실어서 그리고 나서 불타기는 좀 작게 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특히 이런 식으로 성장주 종목을 드라이브를 걸 때는 또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드라이브를 걸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근데 비중도 괜찮아요. 30%면.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비중을 더 태웠다? 그래서 평단가를 높였다? 그럼 조금만 더 조정 줘버리면 이건 본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격대.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저는 국내 로봇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내 로봇 중에서는 제일 대장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협동 로봇이 우리가 계속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에 계속 이제 이슈가 되곤 있는데 사실 협동 로봇 자체의 시장이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2025년 동안 글로벌 전체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한 2조 정도 시장밖에 안 돼요.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가지고 어쨌든 캐시카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휴머로이드거든요. 결국에는 국내에서 휴머로이드 관련 기술력은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현대가 인수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도 사실상 저는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휴보거든요. 휴보가 흔히 말로 이 매년 있는 이 로봇 올림피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휴머로이드에 대한 기술력은 분명히 뛰어난 건 맞는데 이게 매출액으로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할 만큼 다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도 발전할 만큼 다 발전하고 나서의 그 다음이 휴머로이드거든요. 그럼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에는 너무 먼 미래다. 이익의 듀레이션이 너무 멀다. 그러면 그 안에 협동 로봇 관련 부분으로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 로봇은 생각보다 시장이 안 크다. 그리고 이게 경쟁 관계가 또 결국 또 중국과의 경쟁 관계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휴머로이드에 대한 성장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시총이 3조입니다. 밸류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총이 3조인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뭐 이제 뭐 10조, 20조 하는 회사거든요. 그쵸. 물론 뭐 미래 성장을 보고 당연히 먼저 멀티플을 준 건 맞지만 너무 미리 좀 땡겨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수익을 어떻게 내가 잘 챙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더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보다 만약에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저는 다른 성장주 쪽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4만 원을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만약 14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4만 원이 깨지면 그냥 저는 최소한 절반이라도 익절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4만 원 기준이고요. 지금 워낙에 24만 원까지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우실 텐데 지금 더욱더 비중을 늘리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1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더 많은 종목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이번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사전 접수 종목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는데 오늘 살펴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오늘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군요. 0.35%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신저가 찍고 좀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과연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우리 신청해준 시청자님 또 손실도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어서요.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화학 궁금하신 분들 2부도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죠.